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물병이 바뀌셨네요. 네? 스페인으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셨네요. 네. 자주 새겨서. 자, 여러분 교재 248쪽이 되겠습니다. 자,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모의고사 4월달 한번 쳐보시고 이제 글 읽는 속도 있죠, 문제 그거 좀 빨리 늘리셔야 돼요. 문제를 다 읽어봐야 뭐 풀든지 말든지 하시네. 자, 우리 개론과 민법은요 한 6월 정도에서 한 40점 정도 나와도 합격은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개론에서 6월까지 점수. 근데 2차는 지금 이제 약간 공법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예? 자, 공법도 좀 시작을 하셔서 준비 좀 해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점수는 여러분 본 시험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 체크, 이제 공부하는 거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험 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기본서 교재를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개론은 많이 읽어도 돼. 한번 읽었으니까. 다른 법 과목은 좀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어제도 전화 있는데 어제도 상가집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이 학원가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저들도 도서관 가서 막 질문도 좀 많이 받는데, 예? 이제 너무 암기 비법 요거에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예? 이해를 먼저 하고 많이 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게 좋은 거지. 처음부터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면요 나중에 점수 안 나와요. 2차 과목들이.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얘기를 해드려야 공부하는데 방향 좀 잡는데 좀 되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작년에도 미리미리 얘기했는데 보면은 꼭 이제 잘 안 들어. 저들은 이제 출제와 관련 다 있는데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잘 들어서 기본서 교재 위주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율분석법 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 두 문제 근데 재작년은 이제 또 두 문제인데 하여튼 이제 비율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인데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대부 비율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자 매년 출제한다. 자, 시험 문제는요, 이 대부 비율로 출제를 하면 좋은데, 가끔 이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담보, 인정 비율. 요걸로 또 많이 출제를 하죠. 담보, 인정 비율. 네. 그리고 28회 시험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 비율은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용어가 저당 비율. 그래서 여러분 출제 유형에 따라 다른데 또 모출제 유형은 대출 비율로 출제해요. 대출 비율. 또 우리 융자 비율로 또 출제를 해요. 다 같은 말인데 꼭 우리가 시험에 낼 때는 약어가 괄호 안에 꼭 나오거든요. 논투. 여러분 영어가 보면 요 약어가 꼭 시험 문제 보면 괄호 안에 꼭 나와요. 뭐가 나온다? LTV.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LTV. 이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 론은 대출입니다. 대출금의 비율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이자 여러분 업을 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묻는 게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뭐 대부분 했다. 요즘 손님들이 그것도 안 해. LTV 몇 프로 적용 받습니까? 물어. 근데 중개사가 그걸 또 대답을 못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 LTV 묻는데 손님이. 그래서 LTV는 이 부동산 가격을 중심에. 뭐 중심? 부동산 가격. 자, 여러분, 그 요즘 우리가 부동산 가격 많잖아요. 아파트. 그 가격 얼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냐.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이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줘.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10억 원인데, 자, 지금 몇 프로 적용하죠? 40%다. 그러면 10억에 얼마? 4억 원까지는 최대 대출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걸 완화한다 얘기 나오죠? 그러면 완화를, 금융상의 규제를 완화하면은 LTV가 올라가요. 그럼 40%에서 60% 올라가면은 10억 중에 4억 해줬던 것을 이제 얼마까지? 6억까지 대출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이 높다는 건 뭐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대출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 또 여러분들이 돈 갚는 거 있죠? 원리금 상환액도 많이 갚게 돼요. 예? 그럼 원리금 상환액을 많이 갚는데 돈 어떻게 못 갚을 수도 있죠? 못 갚는 것을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걸 전문 용어로 디폴트라고 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거기 보시면은 높을수록 밑줄,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시에 금융기관은 원금을 회수하기가 뭐다? 곤란하다. 어렵죠? 그 지금 높을수록 밑줄. 요게 출제를 또 많이 하고요.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비율을 70% 적용해서 얼마를 융자받았다? 7억을 융자받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경기 침체로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억이 얼마로? 5억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 5억에서 7억이니까 얼마? 140% 되죠?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여러분 100% 넘어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경제에. 그래서 일본도 1990년에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금융기관 일본 저축대부조합이거든, 일본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8억을 융자해 줬어. 그런데 문제는 90년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가 1억에서 2억 사이로 떨어진 거야. 급격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돈 못 받죠. 아파트 가져가라 하지. 대출해주고 안 갚지. 왜?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는데 일본은 25년이 걸렸어요. 정부가 개입 안 해요. 은행 너네가 해줬으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일본은 어떻게 돼요? 뭐 힘이 센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일본 약소국이에요. 우리 더 약소국이야. 금융 더 약소국이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나라 강대국인 줄 아는가 봐. 전부 다. 아니야. 소국입니다. 금융 소국.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기축통화에 달러가.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도 120%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돼서 이게 120%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일본은 은행이 개입을 못하지만 미국은 개입을 했어요. 뭐 우리 돈 찍는 데는 아무 말 하지 마. 달러 찍었잖아요. 양적 완화 해결하잖아요. 우리는 돈도 못 찍고요. 돈 찍으면 큰일 나. 우리는 못 찍고 어떻게 돼? 국민만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적으로 운영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100% 넘으면 우리는 경제 망하니까 어떻게 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은 대부 비율도 보수적으로 운영해. 그래서 보통 몇 프로? 평균 50% 정도 운영을 해요.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하더라도 경제에 충격이 없도록.
그래서 요즘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 경기가 침체해서 우리나라 경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예?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지. 경제학자들은 가격 급락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정부 보고 규제를 많이 하지 마라 하거든. 급격히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규제한 것보다 가격 오르는 게 더 낫다. 떨어지면은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규제 너무 떨어지는 거 안 좋아. 오르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부동산 가격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부채 비율이 있어요. 부채 비율. 자,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게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아시아나 부채 비율이 350%인데 갑자기 650% 된다. 그러면 그걸 사람에게 부채비 요건데 이렇게 해서 기업이 아시아나가 부도가 난다. 그래서 정부가 매각을 하라 이런 얘기다. 그걸 설명해주면 여러분 합격이야. 설명해주면 합격이지. 예?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얼마 조달하느냐. 이 타인 자본을 뭐라고 하죠? 부채. 예? 그럼 남의 돈을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달라져. 자기 자본은 뭐다?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28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예?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지금 부채 비율이죠. 이걸 분모 분자를 바꿨어.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그런데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 왜 모르냐면은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이걸 모르는가 봐. 뭐뭇에 대한 우리 탄력성 배우는데 뭐뭇에 대한 나올 때 앞에 있는 부분은 뭘로 간다? 분모로 가고 뒤에 있는 부분은 뭐로 간다? 분자로 가요. 이걸 몰라서 틀리신 분이 꽤 많아요. 시험 지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주어진데 LTV 또 부채 비율이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우리는 10억이라고 보고 2억 융자 받았다. 그러면 대출금이 2억 받으면 얼마? 10억에 2억이면은 2억을 융자 받으면 대부 비율은 몇 프로? 20%. 근데 2억을 조달하면은 10억에서 2억을 뺀 내 돈은 얼마? 8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몇 프로? 25%. 그럼 더해주면은, 두 개 더해주면 45%죠. 100%가 안 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1. 1은 뭐죠? 100%인데, 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우리 출제하는 거, 뭐를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요걸 출제하잖아. 그럼 지분 비율. 우리 저번 주에 배웠을 때 지분 비율과 뭐를 대주면? 대부 비율. 요걸 대주는 게 여기 일이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이게 주의 좀 해 두셔야 돼. 근데 5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5억. 여러분, 대출금을 5억 받으면 10억에 5억이니까 몇 프로? 50%. 그럼 5억을 융자 받으면 내 돈도 10억에서 5억 뺀 얼마? 5억. 100%죠? 그럼 여러분 2년 전에 이렇게 냈거든요. 2년 전에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이다. 맞죠? 맞잖아요. 2년 전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빨리빨리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돈 놓고 직접 이거 하면은 여러분이 딱 빨리 할 텐데. 자, 8억. 자, 10억에 8억을 받으면 얼마죠? 이게는 80%. 그러면 대출금이 8억이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 2억. 그럼 400%가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대부 비율은 2억에서 5억으로 가면 30% 뭐가 된다? 증가를 했지만 부채 비율은 몇 프로? 75%. 뭐 2배 이상 증가하네요. 근데 또 50%에서 또 3억 증가했더니 몇 프로 증가?
또 30% 대부비율은 증가하지만 부채 비율은 3배, 300%가 증가해. 이걸 보면요. 시험 문제 또 나오는 지문이 있거든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밑줄.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요, 기업으로 하여금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춘다는 건 얼마? 내 돈이 1억이면 남의 돈 얼마? 2억 이하로 낮춰라 얘기입니다. 2억 이하로. 그런데 그럼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뭐다? 작년에 같은 경우 350% 됐다. 그러면은 얼마? 1억에 3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 좀 바뀌어서 연결 재무제표에서 리스 요걸 반영을 비용으로 하니까 갑자기 옛날에는 괜찮은데 비용으로 반영돼 버리니까 부채 비율이 350에서 650으로 늘은 거예요. 비행기 51대를 리스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옛날엔 괜찮은데 사온 게 아니라 리스를 한 거예요. 그 리스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비행기를 하면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또 그것도 뭐야 고치는 거 있죠. 이게 정비를 잘 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다 반영을 했더니 650% 된 거야. 650% 가면요 부도 1순위입니다. 옛날에 진로 1300, 13%부터 망했잖아요. 뭐 고압, 뭐 전부 할라 다 망한 게 부채 비율이 600%면 다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도를 낼래? 다음 달 부도잖아요. 부도를 낼래? 매각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매각한다 하죠. 왜? 부도니까. 부도하면 다 망하는 거지, 금호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에? 우리 집안에 자기 자본 얼마인데 남의 돈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기업과 달리 가게는요, 100%를 넘어가면 안 좋아. 가게는요, 적정히 한 70% 정도가 되면 감당할 수는 있어요. 부채 비율.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용어 진짜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또 매년 출제되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뭐죠?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을 뭐라고 하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 출제위원회에 따른 요거 차주는 누구죠? 여러분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차주, 대주가 나와요. 차주는 차입자, 대주는 대출자. 예? 아직도 대출자가 누군지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의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중심? 소득. 여러분 차입자의 뭐를 중심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을 얼마 해줄 건가? 대출 규모를 결정해. 자, 여러분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얼마? 차입자의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때 이 원리금 상환액은 뭐일 경우에?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통장, 뭐 오토리스 이런 건 다 빼요. 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했죠. 오토리스라든지 신용대출, 마이너스 다 포함해요.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해라.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하는 게 요즘 은행에서 적용하는 게 DSR이야. DSR. 들어봤어요? 예? 요즘 은행에서 적용하는 게 요거죠. 또 어디 가서 좀 용어는 좀 써야 돼. 은행에서 쓰는 거니까. 요즘 대출 요걸 적용해, 요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정부가 좀 대출 적게 줘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요건, 여기 많이, 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DSR. 요거는 뭐다? 분모는 소득은 같은데 뭐다? 분자는 원리금 상환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모든 대출. 여러분의 모든 대출에다 원리금 상환해. 그러니까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예, 요즘 은행은 요걸 적용합니다. DT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더 강화된 DSR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요걸 얘기하면 아, 들어봤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 또 매년 원래 출제합니다. 또 원래 출제하는 용어 중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 비율, 금융기관의 대출 한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의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을 하는데 이 값이 요걸 많이 내죠. 우리 이론에서는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그러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보다 크죠. 크다는 것은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뭐다? 충분하죠. 원금 이자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뭐 대출을 해줘요. 근데 1보다 작으면 뭐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그럼 여기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1에 가까이 가면 분모 분자가 비슷해져. 그럼 차입자는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비슷해지면.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또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위험도 높아져. 그래서 차입자나 대출자 둘 다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갑질을 좀 해야 돼. 뭐 요것이 뭐보다 1보다 클 것을 요구해. 이론적으로. 그게 융자 주겠다. 그런데 실무는 요것보다 미국은 한 1.2 정도 되지만요. 우리나라는 더 보수적으로 대출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6 정도. 그만큼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어림세법의 총소득승수 또는 조소득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 저번 주에 배웠죠? 그래서 투자된 총자산, 총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총자산에 대한 뭐 총소득의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이고, 그리고 작년에 또 계산 문제 출제를 했던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죠.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분모는 뭐죠? 돈 들어온 거 유효 총소득,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 유효 총소득이고, 분자는 돈이 나간 거,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경비에다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두 개를 더해준 금액이 분자야.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돼?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준 금액이 점점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 자, 28회 시험은 이론으로 출제했고요. 작년 29회는 계산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자, 영업경비 비율. 기업의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 조소득은요, 두 가지 있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시험 문제 보면요, 뭐 가능총소득 기준, 뭐 유효총소득 기준 하면 그걸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문제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낮아져요. 반대로 이 비율은 낮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진다는 거죠. 3년 전에는 이렇게 출제했죠.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 구하는 문제를 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 수식들은. 여러분 계산 못해도요, 말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식 보고
OX를 찾아내시면 돼요. 28회 시험에 말로 2문제를 출제했어. 왜 그러냐? 여러분이 투자론, 투자분석기법 포기해서 공부 안 한다고 소문이 들어가니까 출제원들은 계산 문제를 하나도 안 내고 뭘로? 수식 말로 출제해버렸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포기한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는 걸 어렵게 내버리고 포기한 걸 쉽게 내버려. 괴로워. 작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볼 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은 포기해도 답은 찍을 수 있으니까.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왜요? 실력이죠, 그것도. 자, 금융. 자, 여러분 교재 263페이지. 금융은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자금의 융통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부동산 금융이니까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인데 그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은.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개념이 2번 출제된데 자, 한양대학교 우리 김지영 교수 교재에 나온 지문 2개가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하려는 목적 하에 화폐, 크레디트, 신용, 화폐는 머니죠.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가 제도 또는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부동산 금융 19회 시험에 출제했죠. 또 이 지문은 또 19회와 26회 2번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 이것을 또 2번 출제한 지문입니다. 2가지 지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자본, 아까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럼 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요게 또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28회도 출제했지만 또 작년에 또 나왔어요. 뭐가 나오죠? 지분과 부채. 지분은 뭐죠? 자기 자본. 여기 뭐 투자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지분 금융 하면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우리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그럼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든지 아니면 회사의 채권,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해요. 자, 그래서 이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도 있죠.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부채 증권으로서 MBS는 뭐죠? 주택저당증권. 그리고 MBB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ABS, 에시트, 자산이야. 자산, 우리는 유동화증권. 또 작년에 출제했었죠. 우리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뭐를 발행한다? CP, 커머셜 페이퍼.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 커머셜 페이퍼. 요걸 작년에 또 지문에 냈는데 이런 건 다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 증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시험 문제는 작년에 출제된 것은 지분 금융을 출제했잖아요. 요거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지분 금융 방식에 있어서 리츠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리츠 하면은 뭐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하고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니까 뭐죠?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뭐를 조달한다? 자기 자본을 조달해. 리츠. 자, 그리고 26회 출제됐어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자, 그리고 또 28회 출제됐던 조인트 벤처 리츠. 요거는 28회 시험에. 조인트 벤처 리츠. 이것도 지분금융.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용어가 좀 생소한 건데
여러분 많이 귀에 익은 용어는 이것을 여러분이 뭘로 설명한다? 부동산 펀드. 그럼 펀드 한번 가입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과거에 펀드. 펀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예? 여러분 옛날 바이코리아가 처음 나온 펀드예요. 바이코리아. 현대증권 이익제작이 만든 바이코리아. 수익률 경이적 수익률이죠. 730%. 근데 중간에 매도한 사람은 마음이 아프지. 20년 가만히 놔뒀으면 730%. 대단한. 그래서 펀드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집합투자, 여러분 우리 미분양 아파트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을 펀드에서 매입을 해. 얼마로? 분양 가격의 뭐 50%로 매입해서 여러분에게 팔 때는 한 75%, 80% 팔면 그래도 이익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펀드에서는. 자, 또 뭐가 있냐? 공모.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뭐 공모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모에 의한 우리 공개 모집이거든요.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어요. 예? 증자, 주식을 증자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합니다. 자, 이런 것은 지분금융이고 부채 금융 방식을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죠? 저당 금융.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저당금융.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신탁에 따르는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뭘로? 담보로 제출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담보 신탁에 의한 금융. 자, 그리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타인 자본을 또 조달하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또 우리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회사가 뭐를 발행하죠?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또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런 건 부채 금융 방식. 자, 24회 시험에 출제했던 용어 중에 뭐가 있다? 메자닝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메자닝. 자, 여러분 오페라 좋아하신 분은 하우스 가면요 1층, 2층 있어요. 1층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라운지가 있는데 그 라운지를 이탈리아어로 메자닝이라고 해요. 메자닝.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중간 영역 1층, 2층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의 중간이다? 우리는 지분과 부채,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무슨 성격? 중간 영역의 성격. 중간 영역의 성격이 요겁니다.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상속하는 거 많이 이용하죠. 자,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조건 하에서 주식이라는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이게 뭐죠? 전환사채입니다. 기업의 상속수단이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지문은 24회 출제했어. 자,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것도 무슨 금융? 메자닝 금융. 또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 여러분 우선주 사보셨어요? 보통주 말고 또 주식 안 해보니까 또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우선주.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주, 우선주 우리 주식에 있어서 우선주도 메자닝 금융. 그런 거 다 메자닝 금융이에요. 자, 그래서 요 용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용어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265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 금융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 금융. 즉, 우리 부동산 금융을 배우는데, 부동산 금융은 크게 토지와 뭘로 대별되죠? 주택. 토지 금융, 주택 금융으로 대별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부동산 금융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 금융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 금융 중에서도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개량하는 자금,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융통해주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이죠. 뭐를 담보? 주택을 담보. 여러분 시험에는요, 신용담보 이렇게 출제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 틀린지 몰라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신용이 아니라 뭐를 담보로? 우리나라 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줘요. 이것을 무슨 금융? 주택 소비 금융. 주택 소비 금융은 누구에게? 수요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저당 대출이죠. 이 저당 대출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저당 대출 대표적이고, 자, 또 주택 공급자인 주택 건설업자죠. 에게 자금을 융통해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금? 우리는 주택 건설 자금을 융통해줘서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융통해주는 것을 이번은 뭐다? 개발금융. 이 주택 개발금융은 무슨 금융?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한다. 대표적으로 뭐 건축 대부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 등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부동산 금융은 거의 대부분 주택 금융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금융이 차지하는 기능이 가끔 또 지문에 또 출제를 하죠. 자, 여러분 교재 265페이지 보면은, 자, 우선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을 해줘요. 그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전보다 더 높여주죠. 그럼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최근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그럼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안 되죠. 그 뉴스에 나오는 게 뭐야? 그래서 거래 절벽. 근데 거래 절벽이 되니까 중상층은 주택 그림의 떡이야. 대출을 해줘. 뭐 여기 뭐 사든지 분양을 받든지. 분양 못 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요, 청약 점수가 몇 점이 된 줄 알아요?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돼. 70점도 막 떨어져. 근데 요즘은요 10점도 돼. 아, 청약 10점도 돼 쳐그래. 왜? 미분양이니까. 왜?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거야. 며칠 전에 19살도 됐대. 19살. 그럼 그거 왜 됐을까? 부모가 증여받았지. 세금 내고 해서 지금 사두면은 나중에 요 2배 되니까.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가는 거야. 나쁜 정부야. 돈 있는 사람만 벌게 만들어주고 중상층 주택 구입 못하도록 만들어놨어 지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정책이요, 잘못돼서 진짜 잘못돼서 이 금융 정책이. 주택 뭐 가격 오른 거 잡는 건 좋은데, 예? 고소득층 돈 흘러가는 거 맞고 여러분들이 쉽게 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왜? 모든 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핀셋이 안 되는 거죠. 딱 지정해서. 그래서 요즘 문제가 많죠. 아까. 그래서 요게 문제 있고, 건설업체도 또 문제 있어. 자, 주택 건설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면요, 주택 건설 이전보다 더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져요. 이렇게 주택 시장에서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우리나라 지금 엄청 다 집에 다 있을 거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만능 통장이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저도 한 번도 못 썼어. 저는 옛날 차세대 통장이라고 아세요? 네. 그것부터 다 있어.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 돈 주고는 샀지. 그러니까 야, 이거 그 느껴서 이거 완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네 했어. 여러분 주택 청약 저축에는 가입했죠?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해요. 근데 미성년자 가입하는데 나쁜 놈들이야. 대출 해줄 거면 해줬는데 대출 언제 받아? 평생 못 받아. 못 받잖아요. 왜? 결혼도 안 하지? 점수가 안 돼. 결혼을 해야 점수.
애 낳아야 점수 될까? 신혼부부 해도 결혼해야 신혼부부 뭐 그거 받아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혼부부 주택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요즘 있더라고 또. 특별 공급. 결혼 안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신혼부부도요 5년입니다. 옛날에 5년. 처음에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늦게 결혼한 사람 뭐 하여튼 옛날에 많이 하는데 요즘에 하여튼 신혼부부 그 특별 공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여러분이 주택 전세 살다가 계속 전세금 올려다니까 열받죠. 뭐 돈은 뭐 몇천도 하고 뭐 1억, 2억 올려다니까 직장인들이 1억 모으려면요 5년 넘게 걸려 부부가. 근데 그걸 매년 올려달라고 하면 야 이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열받아. 그래서 에이 나 사야 되겠다. 돈을 융자를 받더라도. 그래서 주택 수요자에게 또 자금을 융통을 더 해줘서 자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져요. 그리고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줌으로써 주거를 뭐한다? 안정시키는 기능도 가져요. 자, 여러분 우리 배운 용어 중에 주택 소유라는 용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요걸 번역을 한 건요. 소유를 주택, 수요. 여러분 주택 소유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 수요는 누굴 대상으로 한다? 중상층 이상을 대상으로 해. 이것을 주택 소유를 주택 수요로 전환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금융이야. 주택 소유, 저소득층 돈이 없는데 주택 수요로 바꿔주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에 267페이지 가시면은 저당 대출이 가지는 위험이 있어요. 저당 대출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위험 중에서 이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 뭐를 갚아야 돼? 차입자는 원금, 이자를 갚아야 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원금 이자 갚는데 기분 나빠. 나 안 갚아. 백제라 할 수 있어. 디폴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 안 갚겠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이게 채무, 불이행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금융계획은 날벼락 맞죠. 돈 안 갚겠다 하니까 갑자기 부실채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하면 그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게 되는 거야? 금융기관. 그래서 여러분 차입자에 그래서 신용도가 중요해. 이 저당 대출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차입자의 신용에 따라서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가 달라져요. 자, 그런데 또 있죠. 여러분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고 시장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니까 아이고 높은 금리로 갚으려니까 이거 부담이 된다. 에이 만기 되기 전에 갚아야 되겠다. 만기 되기 전에 갚아야 되겠다.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 요 결정도 누가 해? 차입자가 해. 갚을지 안 갚을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조기 상환하면은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게 돼. 그래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게 되는 거예요? 또 금융기관이 안게 돼. 그래서 아까 거기 나오는 요 두 용어는 좀 알아둬야 돼요. 여기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용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은 금융기관인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인데 여러분 나중에 저당의 유동화 가면요 유동성 위험도 배우게 돼. 그건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 여러 가지 위험인데 하여튼 요 두 위험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267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이자율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자는 뭐죠? 이자는 융자장고. 융자장고에 뭐를 곱하면 이자율. 여러분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융자장고 미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적용해. 항상. 근데 그러면 이자율은 뭐죠?
이자율은 금리거든요. 이자율은 우리는 금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 있어요.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 이제 배우게 될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이자율은요. 오늘 내 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돈이 있어요. 소비 가서 할 수 있어. 안 해. 오늘의 소비를 포기해. 소비 포기하니까 그 돈 남아있죠? 언제 소비해? 미래 가서 소비하는 거야.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고 오늘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미루잖아요. 미루는 데 대한 그 시간 갭이 있잖아요. 화폐 시간 선호에 대한 가치가 뭐다? 이자율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그 차이 있죠? 그게 이자율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자율이 나오는데 이게 가끔 시험에 우리 출제되기도 해요. 지문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정 이자율 저당, 변동 이자율 저당, 또 원래 두 문제 출제 예상되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이론도에서 두 문제 내는데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그걸 알아야 돼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배우는 거고 대출 받으면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그 갚아 나가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 이걸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융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